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에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구분하기란 정말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워렌 버핏은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주식을 팔거나 현금 비중을 늘려서 위기를 항상 피해 갔는데요.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버핏이 말하길 나의 투자 전략은 85%의 벤저민 그레이엄과 15%의 필립 피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벤저민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에서 잠시 쉬어야 할 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책에서 이 답을 찾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1958년 전국 재무분석사 협회 5찬회 연설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125번 캐너피의 한 구절이 당시의 상황과 일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지 않았던가 총애를 쫓는 불쌍한 아첨꾼들이 모두 잃고 자신의 정신까지도 팔아먹는 것을. 과거 현인의 말을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시의 강의를 들으면서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강의 책 내용을 활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과거의 주식 투기 요소는 기업 자체에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변동 요인, 산업 요인, 기업 개별 요인들에 의해서 기인했었죠. 그런데 산업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투기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그 대신에 새롭고 중요한 투기 요소가 기업의 외부에서 주식 세계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주식을 사는 일반 투자자들과 그들의 자문가들, 주로 증권 분석가들의 태도나 관점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미래 예측에 대한 우선적인 강조라는 거예요. 주식이 기업의 미래 예상 실적의 기초에서 가치를 평가받는 거고, 그거에 맞게 시세를 형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매우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결국 뭐냐면 주가는 꿈을 먹고 산다. 주가에는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이 경우는 많은 모순과 함정을 동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입견은 오래전에 검증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상당 부분 무효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로 투기라는 뜻은 파수꾼 또는 막루를 뜻하는 라틴어인 스페큘라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높이 솟은 막루죠. 이 막루가 높이 솟아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 막루 위에 올라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멀리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보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가올 미래 상황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투기자라는 거예요. 투기자. 먼 미래를 보면서. 어원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도 자기 막루를 가지거나 같이 막루에 올라서, 견줄 만한 막루에 올라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자자와 투기자가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둘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 투자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찬란한 미래가 보장됐다 라고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투기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끌기도 쉽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주식들, 요새 막 핫하다는 주식들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주식들이 많이 있고 되게 우량주,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 기업은 대형주고 크니까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거 자체를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미래 전망, 특히 미래에도 계속되는 성장 개념은 관심 종목의 현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고차원의 수학 방정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 수학 방정식을 쓴다라는 건데요, 매우 부정확한 가정, 정확하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정확한 방정식을 곱해요. 방정식. 이거를 곱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실제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 퍼 강에서도 배웠지만 여기에 뭐 매출 성장 이익률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자, 퍼 몇을 곱해서 주당 순이익은 얼마가 예상이 됩니다. 뭐 적정 주가는 얼마입니다. 하라는데 이미 벌써 퍼 자체가 미래에 대한 가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매출에 대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멋있는 방정식으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가변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다? 여기서 나온 답은 굉장히 수학적이고 자세할 것 같고 이론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가정에 대한 미지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밀한 분석들이 어떠한 가치 평가에도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식에서 과거와 현재의 투기 요소 차이를 구분하자면 내생과 외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생 그리고 외생. 1912년에서 1913년까지 아메리카켄 그리고 펜실베니아 철도를 바탕으로 옛날 투기 주식과 투자 주식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펜실베니아 철도회사 주가는 53에서 65달러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퍼가 12.2배에서 15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었고요. 여기에 확실하게 3달러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었죠. 투자자들은 회사가 고정자산으로 액면가치 50달러를 훨씬 넘게 담보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결국 주가에서 대부분은 이미 벌써 안전자산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회사가 망해도 50달러 훨씬 넘게는 내가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캔의 주가는 9달러에서 47달러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이익은 7센트에서 8.86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퍼가 어떻게 됐냐? 1.9배에서 1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고요. 배당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이게 고정자산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액면가 자체는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선주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주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채권 투자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죠. 그래서 부채,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인 이 채권 투자자들이 다 돈을 가져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챙겨갈 수 있느냐? 우선주 투자자가 먼저 챙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발행이 무엇이다? 고정자산을 초과해버렸다. 결국은 뭐냐면 우선주 투자자들이 돈을 다 챙기고 나면은 보통주 투자자들은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 안전자산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액면가 100달러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투기 종목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산업에서 투기 자본화된 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훨씬 미래가 밝았습니다. 투자자들도 이 시기에는 이 기업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또 다른 사례를 듭니다.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죠. 우리가 일명 GE라고 많이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1947년 이전 GE는 성장이 미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1946년 주당 이익은 1902년에 비해 30%밖에 증가하지 않았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순이익이 3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거의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퍼는 1910년에서 1916년 당시에 9배였었고요. 1936년에서 1946년에는 29배로 높아졌습니다. 주식 분석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찬란한 성장을 예측했다라는 거죠. 이듬해인 1947년 GE의 주당 순이익은 그들의 예측대로 급증했었고요. 회사의 퍼는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퍼가 10배 수준인 32달러에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11년 이후인 1958년에는 다시 고퍼주가 됩니다. 그러면 저명하고 유망한 기업들은 항상 높은 퍼로 팔린다라는 분석가들의 통념에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을 내서 투자와 투기의 특성을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투기성과 기업의 투자 등급 관계는
좌에서 우로 하향하는 직선 차트로 쉽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 등급이 올라갈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낮아지고 투기 요소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1958년 당시에는 차트를 U자 형태로 다시 그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좌측에서 기업 자체는 투기적이고 투자 등급이 낮으면서 주식도 투기적입니다. 하지만 우측에서 기업의 투자 등급이 가장 높고요. 과거 실적과 미래 전망 모두 또 뛰어나죠. 주식시장은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만큼 높은 주가를 통해서 매우 간단히 투기 요소를 지속적으로 주식에 도입해요.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가를 계속 인정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과거 실적도 뛰어났고 미래 전망도 밝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U차트를 봤을 때 주식 투자와 투기 요소를 최소화하는 구간은 가운데 영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이 구간이 제일 저렴하다라는 거죠. 이 영역에서 우리는 국가 경제와 일치하는 과거의 성장 실적과 명백한 미래 전망을 가진 안정되고 건실한 기업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강세장의 끝자락을 제외하고는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보통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들이 나요. 이때쯤 보면 이러죠. 아, 이거를 이때 샀어야 되는데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뭐 구글도 있을 거고 애플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많은 주식들이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와 투기자들 모두 인기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는 당시의 유행 때문에 이 중간 영역에 속한 주식들이 제 가치보다 싸게 팔린다, 이렇게 그레이엄은 말합니다. 이제 시작하지만 불안해도 매력 있다 생각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니면 이미 오래되고 실적이나 모든 게 보여줬을 때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유망하다라고 해서 또 높은 펄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기업들이 안전마진이 이미 소진돼 버린 좌우의 기업들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중간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미래 전망에 대한 예리한 선택이나 과거 기록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특성은 분산 투자가 주는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요, 좋은 주식인데 이 구간에 들어오는 주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주식들을 저렴하게 분산해서 나눠서 사면은 리스크 없이 앞으로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파이톤이 태양의 수레를 몰겠다고 간청할 때 아버지 아폴로는 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이톤은 수레를 몰고 하늘의 궤도를 벗어나 달리다가 태양의 불로 지상을 태워서 제우스에게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아버지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조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운데 길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의 투자는 왼쪽 길인가요? 오른쪽 길인가요? 혹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조언대로 가운데 길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식과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법, 투자 전략, 저평가 주식을 찾아내는 방법 등 고전적이지만 지금의 투자자들에게도 울림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